석가모니가 말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 말이 요즘처럼 지치고 힘든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자식에게 실망하고 배우자 때문에 속상하고 오랜 지인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마음 둘 곳이 점점 사라지는 나이가 되면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은 뭘 할까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무시나요? 아니면 아유, 또 하루가 그냥 지나갔네 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나요? 사실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는 놀랍게도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도 아니었고 건강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도 아니었어요. 그 차이는 바로 내일이 기다려지는가에 대한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80이 새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90세까지 살고 싶어요. 아직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반대로 65세 다른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앞으로 2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해요. 뭘 하며 살아야 할지. 같은 인생인데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그래서 제가 80이 새 어르신께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내일이 기다려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 듣고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이게 진짜 노년의 비밀이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놀라운 건 그 세 가지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들과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자식이나 배우자, 재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세 가지를 지니고 계셨던 어르신은 매일매일이 선물처럼 기다려진다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자식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배우자와의 갈등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으로 설레는 하루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들진 않나요? 내 인생에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 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 제이막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수 있는 그 세 가지 해답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잘못된 생각들부터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믿음들이 여러분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첫 번째 착각은 자식의 성공이 내 행복의 열쇠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만 잘 되면 소원이 없겠어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상담한 한 어머니는 세 자녀를 모두 의사, 변호사, 교수로 키우셨습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자식 농사 잘 지은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분이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선생님, 애들이 다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이제 저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자식 중심으로만 살아온 부모가 자식이 독립한 후 느끼는 상실감과 정체성 혼란이죠. 더 안타까운 건 자식들이 성공할수록 오히려
부모와 만날 시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바쁘니까요. 성공한 자식일수록 엄마, 아빠 별일 없으시죠? 제가 이번 추석은 회사 일 때문에 못 찾아뵐 것 같아요. 대신 용돈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짧은 연락 한 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이 출세해서 좋긴 한데 이제 만나려면 며느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요. 이번 주는 바빠서 안 된다고 다음 달에 시간 나면 찾아뵌다고 이런 식이에요. 저는 남이 된 것 같아요. 옛말에 부모 마음 자식 모르고 자식 마음 부모 모른다는 말이 있죠. 각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자식이 잘 되면 기쁘죠. 부모 마음이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쁨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의 성공이 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배우자가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다 출가했고 우리 둘이 오손도손 함께 늙어가면 되지 뭐. 정말 그럴까요? 60대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특히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이런 현상이 심해집니다. 평생 직장에서 바쁘게 살던 남편이 갑자기 집에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인은 40년 동안 자신만의 생활 패턴을 만들어 놓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 공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한 아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제가 감시 받는 것 같아요. 밥은 언제 해? 어디 가? 누구랑 만나?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봐요. 차라리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해요. 반대로 그 남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퇴하면 아내와 오손도손 노후를 보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만 있으니까 아내가 저를 귀찮아해요. 말을 걸어도 응, 그래, 이런 식으로 건성으로 대답하고 조금만 더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그 얘기야 벌써 몇 번째야 하며 짜증을 내요. 이상하게 그리웠던 집이 감옥 같아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결국 함께 있다고 해서 모든 외로움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을수록 더 큰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부부라도 각자만의 세계가 있어야 합니다. 24. 시간 붙어 있으면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니까 서로에게 더욱 흥미를 잃는 거예요. 세 번째 착각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돈이 최고야.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경제적 안정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어요. 제가 상담한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드니까 돈이 있어도 불안해요. 병원비는 얼마나 될까? 요양원비는 얼마나 될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을까? 젊을 때는 돈을 쓰는 재미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껴야 한다는 생각만 들어요. 노년기에는 돈의 의미 자체가 바뀝니다. 젊을 때 돈은 가능성의 상징이었어요. 뭔가를 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힘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돈은 보험이 됩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마음 놓고 쓸 수 없고 오히려 불안감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 돈만 바라보고 살아온 분들은 노년에 와서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 아시잖아요. 외로움, 허무함, 정체성의 상실,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세 가지가 행복한 노후의 완전한 해답은 아니라는 걸 이제 조금은 느끼셨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다른 것에 의존해서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자식이 잘 되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은데 조금만 잘 안 되면 덩달아 우울해지고, 배우자가 잘해주면 든든하고 좋다가도 다투기라도 하면 하루 종일 속이 상하고, 돈이 들어오면 안심되지만 나가는 순간 불안이 밀려오고, 이렇게 살면 내 마음이 늘 외부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아들, 딸로 시작해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부모로, 배우자로 역할에 맞춰 살아오느라 진짜 저는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자식들은 독립하고, 회사에서는 퇴직하고, 사회적 명함도 없어지고, 그럼 뭐가 남을까요? 저는 대체 누구지?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0년 동안 회사 다닐 때는 임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저를 찾아와서 부장님, 상무님 하고 불렀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명함도 없고 사람들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참 씁쓸한 현실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실상 자유로워진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유가 너무 낯설고 무섭다는 거예요. 평생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아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막합니다. 마치 평생 누군가가 운전해주던 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핸들을 잡으라며 이제부터 제가 직접 운전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렵고 길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죠.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달려오느라 정작 저는 뭘 좋아하지, 저는 뭘 하고 싶지, 이 질문에 답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제 마음의 소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부터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라도 진짜 저를 찾을 해답을 함께 살펴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답은 저만의 시간 갖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금까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누구를 위해 써왔나요? 아침에 눈 뜨면 가족들 식사 챙기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직장에 나가면 회사 일로 정신없이 보내고, 퇴근해서도 집안일 하느라 쉴 틈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정작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은 손에 꼽습니다. 80세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0평생 살았는데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늘 해야 하는 일만 있었지 제가 하고 싶은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뒤로 밀어두고 살았는지 보여주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아이들도 독립했고 직장 일도 끝났습니다. 부모로서, 회사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의무들은 거의 다 해낸 겁니다.
남은 건 바로 저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이 시간이 두렵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제 뭘 하지 하고 멍하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평생 남들이 정해준 길만 따라왔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자식, 그게 마치 유일한 정답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정작 나에게 좋은 것은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나만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조용히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는 겁니다. 나만의 시간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아침 시간을 활용하세요.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온전히 내 것인 시간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자고 있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내 마음이 깨어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 분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일기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간만큼은 정말 내 것 같아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혹시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갑자기 1시간 일찍 일어나려면 어렵죠. 그럴 땐 15분만 당겨보세요. 15분 먼저 일어나 조용히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게 시작하는 게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둘째, 산책을 하세요. 하지만 목적 없는 산책을 해보세요. 목적이 있는 산책은 운동입니다. 목적 없는 산책은 명상이에요. 그냥 걷는 거예요. 어디를 가겠다는 목표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걷는 겁니다. 걸으면서 생각이 정리됩니다. 마음이 차분해져요. 걸음과 함께 내 마음도 정리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65. 새한 어르신께서는 매일 오전 8시에 집을 나서서 1시간 정도 동네를 걸어요. 별 목적 없이 그냥 걸어요. 오늘은 이쪽 길로, 내일은 저쪽 길로 걷다 보면 오늘은 이런 일을 해야겠다. 내일은 저 일을 해봐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정리돼요. 걷다 보면 발걸음과 함께 마음이 풀리고 복잡했던 생각들도 하나씩 자리를 찾게 됩니다. 셋째, 혼자만의 취미 시간을 만드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주변이 조용하면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라디오를 틀어놓거나 하시죠. 하지만 진짜 나만의 시간이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말이죠. 혼자서 차 한 잔 우려 마시기, 베란다에서 화분 들여다보기, 오래된 사진 넘겨보기, 창밖 풍경 관찰하기. 단순하지만 오히려 그 단순함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떤 분께서는 매일 저녁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데 그때가 하루 중 가장 평온해요. 별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 다 별일 아닌 것처럼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나만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하나씩 찾아옵니다. 첫째, 자아 정체성이 명확해집니다.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럴 때 행복하구나. 둘째,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급하게 살던 습관에서 벗어나 천천히 살 수 있게 돼요. 셋째, 창의성이 살아납니다. 바쁜 일상에서는 떠오르지 않던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넷째,
관계가 개선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어요. 자, 나만의 시간의 중요성을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시간에 오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할지, 내일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시간만 보내면 오히려 더 공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바로 성장하는 재미입니다. 두 번째 답은 성장하는 재미입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뇌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새로운 걸 배우고 또 그에 맞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 들어서의 학습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경쟁을 위한 학습이었다면 나이 들어서는 순수한 호기심과 즐거움을 위한 학습이거든요. 공자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했듯이 학습 자체가 기쁨을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효능감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아직도 새로운 걸 할 수 있구나 하고 느낄 때 자신감이 올라가고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제가 상담한 한 분은 65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마우스를 잡는 것도 어려워하셨는데 6개월 후에는 직접 짧은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기까지 하셨어요. 댓글 달리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반응해 주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는 무슨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볼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루가 지겹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 반대예요. 나이에 맞게 성장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냥 새로운 걸 한다 수준이 아니라 몸도 쓰고 마음도 쓰고 세상과 연결되는 그런 성장 말이에요. 첫째는 몸으로 배우는 것들입니다. 요가, 태극권, 서예 같은 활동을 해보세요. 그냥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호흡을 조절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하다 보면 뇌까지 활짝 깨어납니다. 특히 저는 서예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붓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져요. 서예는 마음을 그리는 것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서예를 시작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붓이 덜덜 떨려서 글자 모양도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한 3달쯤 지나니까 신기하게 붓이 손에 안정이 되더라고요. 글씨가 안정되니까 제 마음도 같이 차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화가 확 올라왔는데 서예 덕분에 참을성이 생겼어요. 듣기만 해도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으세요? 둘째는 새로운 기술 배우기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이야 하고 고개를 저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기술을 배우는 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손자, 손녀와 메신저로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주고받고 영상통화를 한 번만 해도 마음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집니다. 어떤 할머니는 메신저를 배우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녀가 대학에 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메신저로 매일 안부를 주고받아요. 예전엔 전화를 걸면 할머니 나 지금 바빠요 하고 끊었거든요. 그런데 메신저는 할머니 사랑해요 하고
이모티콘까지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이렇게 간단한 기술 하나가 세대 차이를 확 줄여줍니다. 셋째는 예술 활동이에요. 그림을 그리든 악기를 배우든 노래를 하든 예술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음악은 나이를 모른다는 말처럼 예술 앞에서는 모두가 학생이 되는 거예요. 70세에 우쿨렐레를 배우신 한 분은 처음에 손가락이 굳어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좌절하셨대요. 그런데 3달 만에 아리랑을 완주했을 때 그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빛났는지 모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노래를 직접 연주할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성장의 재미 단계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통하는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호기심 갖기입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보다는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가 수업 안내문을 보면서 이제 와서 무슨 요가야 하고 접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에이 그냥 한번 가보자 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첫걸음이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작은 성공을 경험하는 겁니다. 큰 목표가 아니어도 돼요. 요가 동작 하나를 제대로 따라 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 성공적으로 보냈을 때, 혹은 붓글씨로 예쁜 획 하나가 나왔을 때, 그 순간 느껴지는 해냈다 하는 뿌듯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취감이 바로 계속하고 싶게 만드는 연료가 되거든요. 작은 승리의 맛을 알면 자연스럽게 다음에 도전하고 싶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꾸준히 지속하기입니다. 비밀은 매일 조금씩이에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딱 10분씩 그림을 그리다가 1년 뒤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길게 많이가 아니라 짧아도 꾸준히라는 거예요. 시니어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착각이 한 번에 크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 작게 자주 하는 게 훨씬 오래 갑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나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을 따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내 스타일을 만들 수 있어요. 글씨체도 그렇고, 요가 호흡도 그렇고, 심지어 스마트폰 쓰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진짜 재미가 시작돼요. 이건 내 방식이야 하고 느낄 때 배움이 단순한 학습을 넘어 즐거움으로 변합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선생님 그림을 똑같이 따라 그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내가 보는 색깔은 이런 건데 하면서 내 방식대로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재미있어졌어요. 이게 바로 성장의 마지막 단계인 나만의 스타일 만들기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노래를 배울 때 처음엔 음정을 맞추느라 정신이 없는데 조금 익숙해지면 그 노래에 내 감정을 담게 됩니다. 글씨를 배울 때도 처음엔 교본 그대로 따라 쓰다가 나중엔 손에 힘이 빠지면서 자연스러운 내 글씨체가 나오죠. 바로 그때 배우는 즐거움이 숙제에서 놀이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의 시간과 성장하는 재미,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노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진짜 완성입니다. 세 번째 답은 의미 있는 연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외롭다고 느낄까요? 그건 단순히 사람들이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연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연결이란 단순히 잘 지내시죠? 식사하셨어요? 하고 안부만 묻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을 알아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관계, 그게 바로 진짜 연결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들이 전화를 자주 합니다. 아빠 건강하세요. 약은 챙겨 드세요. 아프면 연락하세요. 늘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정작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고민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안부는 묻지만 사실은 안부가 아닌 거죠. 이 말씀이 참 와닿지 않으세요? 관심이 있다와 정말 나를 이해한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왜 의미 있는 연결이 중요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은 좁아집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자연스레 멀어지고 오랜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병보다 외로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양보다 질이에요. 수백 명의 지인보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단 한 명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다는 마음의 확신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공통 관심사로 연결되기. 사람은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면 더 어색해집니다. 그런데 같은 취미, 같은 관심사가 있으면 금세 가까워져요.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도서관, 독서 모임, 동네 등산 동호회 같은 곳에 나가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읽어보셨어요? 어제 등산길에서 이런 꽃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대화가 술술 풀립니다. 실제로 사진 동호회에 가입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다들 모르는 사람이라 어색했는데 사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세 친해졌어요. 이 사진은 어떻게 찍으셨어요? 저기는 어디예요?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같이 사진 찍으러 여행도 가고 전시도 보러 다닙니다. 이게 바로 공통 관심사가 주는 힘이에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둘째, 베푸는 관계 만들기. 관계가 오래 가려면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뭔가를 주고 베풀 수 있어야 그 관계가 편하고 오래 갑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 경험을 들려주는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죠. 한 분은 동네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줄 때
참 뿌듯합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다음에 또 오세요 하고 말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순간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듯 베풀면 사실은 내가 더 큰 보람과 의미를 얻게 됩니다. 셋째, 세대를 초월한 연결. 또래끼리만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세대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 훨씬 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손잡벌 되는 젊은이들과 대화를 하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고 반대로 젊은이들도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게 됩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요리 교실을 연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분이 젊은 주부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처음엔 내가 괜히 여기 있는 거 아닌가 싶어 조금 주저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함께 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이런 김치 담그는 법은 처음 배워봐요. 진짜 맛있어요 하고 감탄을 했고 또 젊은이들이 알려주는 간단한 요리법을 배우면서 요즘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고 신기해 하셨죠. 그때부터 세대 차이보다는 서로에게 배우고 나누는 즐거움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선하고 풍성한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는 결국 대화에서 깊어집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죠. 그래서 연결의 질을 높이는 대화의 황금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들어주는 대화입니다. 보통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습니다. 물론 나쁜 말은 아니지만 너무 형식적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라고 묻는 순간 대화가 확 달라집니다. 상대가 단순히 근황이 아니라 속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거든요. 누군가 내 마음을 진짜로 궁금해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면 신뢰가 금세 쌓입니다. 둘째, 경험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면서 훈계처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건 상대가 듣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신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도 한때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훨씬 따뜻하게 다가갑니다. 똑같이 경험을 말해도 가르치기가 아니라 공감하기로 바뀌는 거죠. 상대는 이분도 나랑 같은 길을 걸었구나 하고 더 편안해집니다. 셋째, 질문하는 대화입니다. 만남에서 내 이야기만 하다 보면 상대는 듣기만 하다가 지쳐요. 그래서 꼭 질문을 건네야 합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 일을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이런 질문이 대화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는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더 가까워졌다고 느끼거든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만나면 제 이야기만 했어요. 손자 자랑, 건강 이야기, 옛날 무용담. 그런데 어느 날 상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훨씬 재밌더라고요. 이분도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런 꿈이 있구나 하면서 새롭게 보였어요. 그때부터 대화가 훨씬 즐거워졌습니다. 결국 대화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대 마음을 들어주고 경험을 나누고 질문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연결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나만의 시간, 성장하는 재미, 의미 있는 연결, 이 세 가지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만의 시간을 통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배우면서 성장하는 재미를 느끼고 그 과정에서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만의 시간에 나는 글쓰기를 좋아하는구나를 발견했다면 글쓰기를 배우면서 성장하는 재미를 느끼고 글쓰기 모임에 참여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는 거죠. 한 분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매일 아침 혼자만의 시간에 일기를 쓰시다가 나는 요리에 대한 추억이 많구나를 발견하셨대요. 그래서 요리 클래스에 등록해서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요리 모임도 만드셨어요. 지금은 일주일 내내 삶이 기대된다고 하십니다. 석가모니가 말했듯이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는 삶이 진짜 자유로운 삶입니다. 젊을 때는 외적인 것들을 채우느라 바빴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내적인 것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줄 수 없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만들어내는 평온과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진짜 여러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시간 속에서 성장하는 재미를 느끼고 의미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돈이나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건 내 안의 등불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만복이 깃드시길.